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전통마을의 입지 선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보통 그냥 풍수지리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분석은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설계 원리, 그러니까 패시브 디자인을 파헤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백 년간 쌓인 경험적 지혜를 현대 과학의 눈으로 다시 보자. 뭐 이런 거죠. 네네. 자연이랑 조화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였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랄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전통 마을을 그냥 집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아니라 주변 기후나 지형에 가장 잘 반응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뭐랄까 기후 조절 시스템으로 보고 있어요. 기후 조절 시스템이요? 네, 여기서 이제 패시브 디자인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에어컨이나 보일러 같은 기계 장치에 의존하기보다 건물 자체의 형태, 또 어떤 재료를 썼는지,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배치, 이런 걸 통해서 햇빛이나 바람 같은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거죠? 아, 스스로 에너지를 조절하는 그런 디자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려는 그런 설계 방식인데 전통 마을이야말로 이런 패시브 디자인 원리가 정말 잘 집약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하나의 기후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 이거 참 신선한 접근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역시 배산임수잖아요. 네, 맞아요.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본다. 이거 뭐 거의 공식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기후적인 이점을 가져다 준 건가요? 배산임수가 그냥 여기 터 좋다 이런 명당 찾기 공식을 넘어서요. 사실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겨울 추위랑 여름 더위가 심한 한반도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지침이었어요. 아,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겨울철 방풍 효과예요. 마을 뒤편의 산, 보통 북쪽이나 북서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산이 겨울에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그 차고 건조한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거대한 자연 방풍벽 역할을 해준 거죠. 와,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라니. 네, 이렇게 바람을 막으면 건물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 난방에 드는 에너지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었던 거죠. 아주 핵심적인 단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난방비 절약에 직결됐겠네요. 네. 그럼 다른 효과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겨울철 태양 에너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네. 마을 앞이 남쪽으로 이렇게 튀어 있으면 해높이가 낮은 겨울에도 햇빛이 마을 깊숙이까지 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 겨울 햇살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많은 전통 마을들이 약간 산기슭 경사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이 경사 덕분에 앞집이 뒷집 햇빛을 가리지 않아서 마을 전체가 비교적 고르게 태양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연 난방 효과를 톡톡히 누린 거죠. 아하, 경사지 덕분에 집집마다 햇빛을.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물 관리예요. 마을 앞에 있는 하천은 당연히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줄이었고요. 동시에 앞은 낮고 뒤는 높은 전저후고라고 하죠. 네. 이런 자연스러운 경사를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배수 시스템 역할도 한 거죠. 와, 방풍, 채광, 용소 확보의 배수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실용적인 이유들이었네요. 네, 그렇죠. 생기 이런 개념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좀 관념적인 느낌인데 이런 과학적인 해석이랑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슨 신비한 기운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아, 그 생기라는 개념, 이 분석에서는 생기를요, 그런 물리적인 환경 조건이 만들어내는 어떤 쾌적함이나 안정감에 대한 뭐랄까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요? 네, 전통 풍수 이론에서는 산이 생기를 보호하고 물이 그 생기를 모아 가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경험적인 기록들을 보면 겨울 찬바람은 산이 막아주고 강은 농사에 필요한 물이랑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준다. 이런 실질적인 이점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옛날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군요. 네, 그러니까 혹독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안락함, 풍요로움, 바로 그게 생기가 넘치는 상태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살기 좋다는 느낌의 생기였네요. 그렇죠. 뭐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던 시절이니까 온열 쾌적성이나 자원 접근성, 안전 같은 거주 환경의 필수 요소를 찾아내고 그 지식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한 일종의 경험 기반 과학 아니면 지혜 체계였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생기가 신비한 기운이 아니라 잘 설계된 환경에서 오는 쾌적함의 느낌이었다는 해석. 풍수지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천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단순히 물 공급 말고 다른 역할도 있었다면서요. 바람길 이야기가 참 흥미롭던데요. 자연 에어컨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하천은 그 주변 미기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역의 기후를 조절하는 굉장히 동적인 요소였어요. 특히 여름철에요. 햇볕에 뜨겁게 달궈진 주변 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물 표면 온도는 낮잖아요. 네, 그렇죠. 시원하죠. 이 온도 차이 때문에 공기의 압력 차이가 생기고 그 결과 강 쪽에서 마을 안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자연스럽게 불어 들어오는 바람길이 형성되는 거예요. 와, 자연적인 바람길이라니.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증발 냉각 효과예요. 넓은 수면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에서 열 에너지를 빼앗아 가거든요. 정확히는 잡열이라는 걸 흡수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공기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지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날 도시 열섬 현상 완화하려고 공원이나 수변 공간 같은 분로 인프라 조성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다만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하천 수온이 올라가거나 물량이 변하면서 과거 같은 자연 냉각 효과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후변화가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자, 그럼 마을 전체 시스템뿐 아니라 개별 한옥 하나하나도 작은 기후 조절 장치였다는 점이 참 놀라운데요. 특히 한옥하면 떠오르는 처마. 그냥 비 피하는 용도 정도로 생각했는데 계절에 따라 역할을 바꾸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 숨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처마가 그냥 보기 좋은 장식이 아니라 계절에 따른 태양 고도 변화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한 과학적인 기후 조절 장치였어요. 태양 고도 변화를 계산했다고요? 네, 여름이랑 겨울, 해의 각도가 크게 다른 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한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 고도가 한 75도까지 높아지는 한 여름에는요, 깊게 뻗어나온 처마가 마치 모자챙처럼 강렬한 직사광선이 벽이나 창문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줘요. 아, 그늘을 만들어주는군요. 그렇죠. 실내가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는 효과적인 차양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겨울에는요? 그 처마 때문에 오히려 해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 반대요. 태양 고도가 한 28도 정도로 낮아지는 겨울에는 바로 그 처마가 방해가 안 되고 낮은 각도의 햇빛이 집 안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와, 겨울엔 또 길을 열어준다니.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온 햇빛이 온돌 바닥이나 벽체를 데우는 데 도움을 주죠. 이게 바로 패시브 솔라 난방의 원리예요. 같은 구조물이 계절에 따라서 정반대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거죠. 정말 절묘한 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정말 놀랐네요. 그리고 한옥 내부에 또 상징적인 공간이 있죠. 온돌과 마루. 이 둘은 어떻게 한국의 그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에 대응하는 완벽한 이중주를 이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온돌과 마루는 정말 한국 기후에 최적화된 각기 다른 계절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 조합이었어요. 겨울에는 당연히 온돌이 핵심이죠.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공기랑 연기가 방바닥 아래 깔린 구들, 그러니까 넓고 얇은 돌 사이를 지나가면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복사난방 방식이잖아요. 네,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돌이랑 흙으로 만들어진 이 두꺼운 바닥 자체가 열을 오랫동안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하는 추결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열을 저장한다고요? 네. 그래서 비교적 적은 연료로도 밤새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현대 건축에서 말하는 바닥 복사 난방이나 추결 시스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름에는 마루가 그 역할을 대신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주로 마루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마루는 땅바닥에서 좀 띄워서 만든 나무 구조 공간이잖아요. 우선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나 습기를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또 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개방적인 구조 덕분에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방을 시원하게 통과하도록 만들어요. 아, 바람이 설술 통하는 거군요. 네, 흔히 말하는 마통통 효과를 극대화한 거죠. 그야말로 자연 냉방 플랫폼이었던 셈이에요. 구조뿐만 아니라 쓰인 재료 자체에도 비밀이 있었다고요? 흙이나 나무, 심지어 창호지에 바른 한지까지요? 집이 스스로 숨을 쉬는 것 같다는 표현도 있던데요. 정확해요. 한옥에 사용된 흙, 나무, 돌 같은 자연 재료들은 그 자체로 환경 조절 능력이 있어요. 대부분 주변 공기가 습하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하면 다시 내뿜는 흡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오, 자연 가습기, 제습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특히 창호에 바른 한지는 정말 독특한 소재예요. 바깥 시선은 적당히 가려주면서도 방 안으로는 부드럽고 은은한 자연광을 들여보내죠.
게다가 종이 자체에 있는 미세한 섬유질 사이로 공기가 조금씩 통과할 수 있어서 집 전체가 완전 밀폐되지 않고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와, 한지 하나에도 그런 기능이. 자, 그럼 이런 원리들이 실제 마을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깊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데요. 이 두 마을이 교과서처럼 원칙을 그대로 따른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두 마을은 앞서 설명한 전통 원리들이 그냥 획일적인 규칙이 아니라 각기 다른 지형 조건이라는 어떤 맥락에 맞춰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예요. 아, 유연하게 적용되었다. 네. 먼저 경주 양동마을을 보면 주산인 설창산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내린 능선하고 그 사이 골짜기들이 마치 한자 물자 모양을 이루는 아주 독특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물자 지형이요? 네. 그래서 집들이 평지에 그냥 쭉 늘어선 게 아니라 산능선을 타거나 골짜기 안쪽 경사난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런 배치는 각 집이 지형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자연 배수라든지 바람의 통로, 그리고 햇볕 받는 조건까지 최적으로 만족시키도록 아주 세심하게 고려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형 자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배치네요. 특히 양동마을의 물 흐름, 역수라는 개념도 참 흥미롭던데요. 아, 네. 마을을 가로지르는 양동천의 흐름이 좀 특이해요. 여러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합쳐져 흐르다가 마을 입구쯤에서 갑자기 흐름이 막히는 것처럼 방향을 틀어서 거꾸로 흐르는 듯 보이는 그런 역수 형태를 띠거든요. 물이 거꾸로 올린다고요? 그렇죠. 전통 풍수에서는 이런 지형이 마을의 좋은 기운, 즉 생기가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길한 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걸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의 흐름을 거스를 정도의 단단한 안반층이 있다는 건 지질학적으로 그만큼 안정된 터전이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땅이 튼튼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군요. 네, 또 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계곡에서 만들어진 시원하고 습한 공기층이 쉽게 흩어지지 않고 마을 안에 머무르게 해서 여름철에 쾌적한 미기후를 보존하는 효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형에 순응했던 양동마을. 그렇다면 이번엔 강의 주인공이 되는 안동 하회마을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또 어떤 다른 지혜를 보여주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하회마을은 일반적인 배산임수 원칙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하회마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마을 전체를 마치 태극 문양처럼 S자 모양으로 크게 휘감아 도는 물돌이동이라는 아주 독특한 지형 위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사진으로 보면 정말 그렇죠. 이 강력한 강의 존재 때문에 하회마을의 집들은 일반적인 전통마을처럼 남향을 선호하는 배치를 따르지 않아요. 대신에 강을 바라보거나 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등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자리를 잡고 있죠. 와, 남향이 최고라는 통념을 완전히 깬 셈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입지 원칙이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회마을에서는 강이 만들어내는 그 탁 트인 조망이라든지 여름철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길 또는 그 장소만이 가지는 어떤 고유한 분위기 같은 구체적인 장소성이 남향이라는 일반적인 원칙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딱 정해진 형태를 따르기보다 그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죠. 하회마을에서는 자연지형뿐 아니라 인공적인 개입, 비보책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이게 뭔가 부족한 걸 보충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비보라는 게 모자란 것을 돕고 보충한다는 뜻인데요. 풍수지리에서 지형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단점이 있는 부분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는 전략을 의미해요. 하회마을에서는 마을 앞에 길게 조성된 만송정 소나무 숲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 만송정 솔숲이요? 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강 건너편 부용대에서 그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기운, 소위 살기를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소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했다고 하죠. 풍수적인 이유로 숲을 만들어다.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 설명이 전해지지만 이걸 패시브 디자인 관점에서 다시 보면 훨씬 흥미로워요.
만송정 솔숲은 겨울철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강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 또 여름에는 강 건너편에서 반사되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차양 역할, 그리고 공기를 정화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아주 다기능적인 미기후 조절용 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하는군요. 그렇죠. 자연 지형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환경을 설계하고 개선한 어떤 능동적인 디자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배산임수나 남양 같은 원칙들을 그냥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게 핵심이 아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양동마일이든 하회마일리 등 오늘날까지 최고의 전통마일로 평가받는 이유는 입지 선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배산임수라는 특정 형태를 맹목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형태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실질적인 결과,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온열 환경,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그리고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같은 것들을 달성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중요했다는 거군요. 네. 양동마일에서는 물자 지형의 능선과 골짜기를 따라서 집을 배치하는 게 최적의 해법이었고, 하회마일에서는 마을에 감싸하는 강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강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집을 배치하는 게 최적의 해법이었던 거죠. 진정한 지혜는 정해진 규칙 그 자체가 아니라 주어진 장소와 상황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언제, 어떻게 그 규칙을 적용하고 때로는 과감히 변형할지를 판단하는 유연한 설계 지능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설계지능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이 전통적인 입지 선정 방식이 가진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고 또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요. 한국 전통마을의 입지 원리는 자연을 그냥 통제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파트너로 인식했다는 점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거주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본질적으로 매우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연을 파트너로 봤다는 점.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전통 원리들이 현대 건축이나 도시 설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패시브 디자인 용어들하고 거의 1대1로 대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현대 용어랑도 연결이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배산임수 원칙은 현대 건축의 대지 분석, 방풍 계획, 태양향 고려 이런 것들과 직접 연결되고요. 한옥의 처마는 건물의 고정형 차양 장치나 오버랭 설계에 해당하죠. 여름을 위한 마루는 자연환기 전략이나 패시브 쿨링 기법으로, 겨울의 온돌은 바닥 복사 난방과 추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네. 심지어 아까 하회마을의 비보책이었던 만송장 솔숲은 현대 도시 계획의 미기후 조절을 위한 조경 설계나 녹색 기반 시설 개념에 해당하고요. 마을 안팎의 물길이나 바람길은 자연 환기 통로 확보나 청색 기반 시설의 중요성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와,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인 개념들과 맞닿아 있네요.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한계점이나 좀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하고 있죠. 네, 물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게 예를 들어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기준처럼 연간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정량적인 데이터나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직관에 크게 의존하는 정성적인 시스템이었다는 한계가 있고요. 수치화되지 않았다는 점. 네. 둘째는 풍수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때로는 좀 형이상학적이거나 현대 과학의 언어와는 달라서 현대의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좀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네, 용어의 문제도 있겠군요. 현대 도시 환경에서는 교과서적인 배산임수 지형을 찾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문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날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형태를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의 기술과 건축, 도시계획에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원리를 적용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개별 건물 단위가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 전체를 계획할 때 기존의 지형이나 새로 만드는 인공 구조물, 예를 들면 방음벽 배치나 건물의 높낮이 조절 같은 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겨울철 주된 바람은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단지 전체가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치하는 그런 현대적 의미의 배산임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도시 전체 차원에서 원리를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또 전통 마을에서 하천이나 숲 같은 자연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현대 도시에서도 바람길을 확보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또 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 녹지축, 하천이나 호수 같은 수변 공간, 이걸 이제 블루그린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블루그린 인프라의 중요성.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다시 꺼내보고 배워야 할 아주 소중한 지적 자산인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 즉 환경을 이해하고 순응하고 때로는 개선했던 그 원리들을 현대의 과학기술과 창의적으로 접목할 때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연과 더 깊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건축 환경과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통 건축과 마을 입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고정된 규칙에 얽매이기보다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혹시 너무 경직된 규칙이나 관성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계신지 혹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